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이오 포럼의 1번 화자를 맡은 오상헬스케어의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 회사가 작년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런 성과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좀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쪽 말씀을 드리면 오상헬스케어라고 하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상헬스케어는 어떤 회사인지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인포피아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오상그룹에 속해 있고, 오상그룹에서 일단 크게 오상그룹을 좀 말씀을 드리면 IT, BT 관련된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BT 중에서는 저희 오상헬스케어가 하나의 큰 축을 자리 잡고 그룹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오상헬스케어는 1996년도에 인포피아라는 이름으로 먼저 창업이 이루어졌고 2017년도에 오상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오상헬스케어라고 하는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은 크게 분자진단 쪽,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코비드-19라고 하는 그쪽에서 큰 활약을 냈던 분자진단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분자진단 제품군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외인성 인자죠.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병원체의 감염이 이루어져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제품군도 가지고 있고, 내인성 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나 그 특성을 통해서 질병 연관성을 찾는 그런 내인성, 외인성 인자를 진단하는 분자진단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면역 제품군은 아실 겁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품군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가장 오래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혈당기, 개인용 혈당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용 혈당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품이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 100여 개국 정도에도 지금이 지속적인 판매가 되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생화 기반의 제품들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HbA1c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많이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제품군이고, 이 부분은 당뇨가 진행된 분들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보통 2에서 3개월 동안 당뇨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관공서나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던 6월 29일 기준으로는 좀 환자가 적었지만, 제가 어제만 본 바로도 확진자가 열흘 이상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1차 접종자가 한 30% 이상 국내 기준으로 넘어있기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앞으로 예전의 생활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코로나가 생기고 저희 오상헬스케어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이죠. 19년 12월에 처음에 중국의 우한이란 동네에서 최초 발병이 됐고, 그때는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곰팡인지 아니면 어떤 병에서 원인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고 있다가 이제 이 바이러스일 거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일단 이 부분을 간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죠. 20년 1월 달에 처음에 저희가 이 제품은
이거는 분명히 큰 일이 생길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제품 개발을 시작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20년 1월 15일 정도 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뭐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한 25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실제로 좀 밑에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단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분자진단 회사라고 하면 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헥산이라고 하는 시퀀스죠. 우리가 말하는 DNA, RNA 예전에 좀 낯서셨겠지만 지금 많이 아신 내용일 겁니다. DNA, RNA의 시퀀스를 분석하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그걸 통해서 정확히 타겟 유전자를 어떤 걸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요즘 많이 뭐 변이의 뭐 S진이다, S 프로테인진이다 이런 것들을 다 타겟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핵산 증폭 반응을 위한 프라이머나 프루브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진단회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프라이머 프루브 디자인이 되고 이것들을 합성을 맡기고 온 프라이머나 프루브가 실제로 얼마나 작용을 잘하는지, 얼마나 민감도가 좋은지, 특이도가 좋은지 테스트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통틀어서 조합을 잘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 전문가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최소 6개월, 보통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5일, 20에서 25일 만에 일단 제품 개발을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 빨라질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이 가져야 되는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소요돼서 한 25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년도 4월 달에 국내에선 최초로 FDA EUA라고 하는 인증을 획득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는 좀 날개를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제품 개발이나 제품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뭐 올 4월에는 이제 국내에 정식 출시도 해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표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저희는 크게 제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었는지 이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에 실제로 전 세계적인 니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걸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DA EUA라고 하는 인증을 통해서 시장을 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권을 얻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분자진단 업체들에서 다들 뛰어들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부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회사가 아닌 오랫동안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품질 관리 역량이 충분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제품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에도 제품에 대한 개선이나 성능 개선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라인업을 갖추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뤘던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적재적소에 맞는 영업 전략이 합쳐지면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 신속한 제품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팬데믹 상황은 뭐 전문가분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5년에 한 번씩 터진다더라, 10년에 한 번씩 터진다 이런 식으로 뭐 주기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신종플루 뭐 한 2009년 정도가 됐습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런 분자진단이라고 하는 진단업체가 감염병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식이 습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개발 방향이나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다들 금방 끝날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과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겠느냐. 이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외 영업이나 이런 그 영업망이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해외의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연구개발단에서는 실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에 대한 롤이나 책임을 지어주면서 각각의 시스템을 차근차근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메르스 바이러스,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바이러스 중에서도 RNA 기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 부분은 저희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잦고,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또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 개발을 하고 이제 첫 출고가 나갔던 부분이 이탈리아였는데, 그때 출고량이 한 300키트 정도였으니까 현재로 따지면 한 3만 테스트 분량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던 상황이었지만, 이런 부분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IVD 전문 회사로서 쌓았던 노하우나 아니면 실제로 제조 기반의 여러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해서 한 2개월여 만에 저희가 5만 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만 키트라고 하면 실제로는 500만 테스트 분량 정도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500만 테스트 분량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10만 키트 정도라고 하니까 한 1000만 테스트 분량 정도를 일주일이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단순히 아마 제조업에 있으신 분들 이런 스케일을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유지하는 부분도 어렵다는 부분 알고 있으실 텐데, 다행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 직원분들이 힘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FDA EUA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마 저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FDA EUA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이 부분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뭐 임원분들이나 임직원 회의에서 FDA를 진행해 보자는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국내에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조사하시거나 했던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분자 진단으로서는 영세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되게 집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TFT라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RA나 영업이나 개발단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서브미션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인데 FDA 제출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양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몰라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바로바로 보완이란 것들을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서 우리가 끌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최초란 것들이 대단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힘든 부분이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FDA EUA라고 그 체외진단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임상평가라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FDA EUA 기준은 임상평가라고 하면 같은 EUA를 이미 EUA를 받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능을 뽑아내라는 부분들이 FDA에서 요청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FDA EUA를 받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FDA 쪽이랑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답을 얻었던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좀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어내고, 이후에 임상평가는 후에 진행하는 걸로 좀 FDA 쪽이랑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넣고 저희가 이제 그
FDA EUA가 완료됐다라고 레터를 받는데 한 4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뭐 중간에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빨리 진행된 부분이고 네,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칭찬도 많이 받았던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FDA EU를 하면서 미국으로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분도 굉장히 큰 강점이었지만 추가적으로는 이 EU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를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해외 기구죠. 뭐 유니세프라고 하는 부분이나 뭐 글로벌 펀드 등의 저희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해외에 수출을 할 때도 FDA EUA를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격 심사 쪽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내 거래처를 통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코로나가 터지고 분자진단 업체에서는 너도 나도 이 분자진단 키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는 플랜츠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가공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드는 이런 업체나 이런 회사도 실제로 무역업체 등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이제 달려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자진단 키트를 개발하기 위한 원자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여겨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BGM이나 HbA1c 등의 이제 기존의 IVD 제품을 판매를 하고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역망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업 차원이나 실제 이제 해외에 있는 대리점 등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RT-qPCR 프리믹스라고 해서 실제로 DNA를 증폭시키는 효소가 섞여 있는 그런 액상의 시약인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가 부족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뭐 저희가 좀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영업 부서에서 실제로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DNTP라고 하는 수입을 해서 국내 여러 가지 이제 프리믹스 제조 사람분에 뿌리면서 그런 부분에 약간 뭐 좀 이게 유통이나 공급을 원활하게 저희가 좀 도와드린 경험도 그런 걸 통해서 저희도 좋고 이제 제조업체에도 서로 한번 좀 숨통을 트이게 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또 분자진단 키트 실제로 한번 뭐 매스컴에나 많이 보셨겠지만 스크류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튜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기엔 뭐 간단해 보이지만 이 튜브를 만드는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세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뭐 냉동 상태에서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스크류 튜브를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든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 나라 당시 미국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자체 제작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다른 회사 제품을 최대한 빨리 수소문을 하면서 원자재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코비드-19라고 하는 병원체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거랑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프라이머나 프로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물량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좀 빠르게 접근을 해서 팬데믹 이전에 대량 발주와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뭐 타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던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엄격한 품질 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느 회사나 품질 관리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연구 중심 회사나 이런 부분으로 품질 쪽 연구 개발 쪽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양산하고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GMP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IS 13485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MDSAP이라고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메디컬 디바이스 싱글 오디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진화된 5개국 정도가 됩니다. 뭐 IVD 쪽으로 체외진화 의료기 쪽 유명한 5개국 정도는 이 MDSAP이라고 하는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인증을 면제해 주거나 부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손에 꼽을 만큼 좀 빠르게 저희가 인증을 획득을 했던 부분이 장점이었고요. 이런 시스템, 품질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개발이 되고 제품이 제조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성능의 제품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고품질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몇 천만 테스트, 몇 억 테스트 정도가 이렇게 제조되고 판매가 되면서 실제로 고객한테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이런 불만 사항이 있었지만 큰 제품상의 결함이 없이 지금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제품 개선 및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비드19 플러스 리얼램프 키트란 부분을 실제로 EUA를 받고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또 저희 회사가 분자 진단이나 면역 진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회사다 보니까 분자 진단 제품으로는 이후에 실제로 코비드 검사하는데 2시간이 걸렸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60% 이상 줄여서 50분 정도의 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도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뭐 코비드19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는 인플루엔자 A나 B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도 꾸준히 제품이 이루었고, 현재는 저희가 뭐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 델타라고 하는 변이 진단하는 키트도 개발이 완료가 돼서 실제로 뭐 아직까지 인증은 아니지만 연구용 제품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또 면역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물론 뭐 감도나 성능적인 부분은 분자 진단보다 떨어지는 고객 편의성, 그 사용성을 좀 극대화한 면역 진단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뭐 저희가 말하는 항원 키트나 항체 키트 모두 개발이 완료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이제 그 변이가 자주 일어나는 RNA 타입의 바이러스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만들었던 프라이머나 프루브 시퀀스가 매칭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도 타사 제품이 보통 2개 정도의 유전자를 쓴다고 하면 3개 유전자를 썼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퀀스 데이터를 모으면서 시퀀스 비교를 통해서 정기적인 성능 개선 여부나 업데이트를 성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품 라인업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위크 1, 위크 2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제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부터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감염 초기부터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RT-PCR이라고 하는 플러스 제품도 있을 거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패스트 제품도 있을 거고, 이후에 안티젠 제품, 그다음에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초기에 나오는 IgG, IgM을 검사할 수 있는 안티바디 키트, 이렇게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영업이나 마케팅 관련된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보다 제품 개발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 만들어놓은 제품을 시장에 빛을 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영업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몸으로 뛰고 실제로 좀 해외 출장도 다니면서 그렇게 좀 영업이나 영업 전략을 수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이제 대형 거래처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이태리나 브라질 현지 대형 거래처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는 좀 저희가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이태리랑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제 이태리가 가장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 좀 크게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뭐 이게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었지만 이태리에서 굉장히 나쁜 일이었긴 했지만,
저희 쪽이 이제 매출을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미국 내에 저희가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제조 시설을 구축했던 부분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되는 시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쓰는 거를 권장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현지화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국 쪽에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작년에 저희 매출은 뭐 원래 한 2,500억, 2,600억 정도의 매출을 얻었고 영업이익은 한 1,600억 이상의 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체질이나 의료기기 전문 기업에서 이유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그럼 저희는 어떤 걸 하겠느냐. 아시겠지만 혈당 측정, 생학 진단, 분자 진단, 면역 진단 여러 가지 제품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각각에 대한 부분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키우고 기술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런 단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혈당 측정에 대한 부분은 획기적 수준의 혈당 시스템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약간 이런 기존의 플랫폼을 좀 벗어난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정확도나 민감도가 우수한 혈당 측정기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엔지니어 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혈당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플랫폼에 얹음으로 해서 좀 더 접근성이나 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학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규 마커를 굉장히 많이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bA1c라고 하는 부분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을 넓히는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자진단 쪽에서는 POC-MDX라고 하는 현장 진단형 분자진단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분자진단이라고 하면 단순히 전문가만 하는 어려운 진단 솔루션이 아닌 뭐 사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NGS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유전자 서열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읽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통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고, 암이나 다양한 약물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밀 진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역량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분자 진단 이후에 이런 것들을 IT와 접목을 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역 진단은 무기물 나노 입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면역 진단이 가지고 있던 약간 낮은 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아닌 동물에 대한 면역 진단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재 여러 가지 인증이나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가 뭐 작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글로벌 IVD 체질이나 의료기 전문 회사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자료 소개는 마치고요. 뭐 저희가 좀 시간이 된다라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같이 좋은 말씀 나누고 서로 이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어서 빨리 오기를 뭐 제 스스로도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류동균입니다. 저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그 비임상 연구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임상 연구는 그 임상 연구 전에 세포 내에서 실험이라던가 또는 이제 동물에서의 어떤 실험들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비트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어피니티 그리고 뉴트럴라이제이션, 소위 저희가 중화능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비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 용량에서의 어떤 그 투여를 했을 때 동물에서의 효능을 확인하는 그러한 실험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것이 비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로 항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세포에 이제 ACE2라고 하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항체에 이제 FC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가적인 그러한 모드 오브 액션 MOA가 나올 수 있는데요. 소위 뭐 ADCC라고 해서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작용 기전이라든지 또 뭐 CDC 그리고 아마도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ADE라고 해서 Antibody Dependence Enhancement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그 모드 오브 액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비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CTP59 중화 항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CTP59 관련해서 비임상 연구 결과, 그러니까 주요 비임상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CTP59의 세포 중화능 그리고 동물 효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이 바이러스 출현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사스코브2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에 그러니까 D614G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그 스파이크의 그 614번 그 아미노 애시드가 아스파테이트에서 글라이신으로 바뀐 변이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그 뒤에 한 6개월 정도 만에 전 세계의 그 지배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 그 알파 변이, 최근에는 이제 새로 WHO에서 명명을 다시 했는데요. 영국 변이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영국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올해 2021년 3월경에 그 글로벌 우점종이 됩니다. 이 외에도 지금 그 남아공에서 유행한 베타 변이, 그리고 그 브라질 변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인도에서 그 델타 변이가 출현을 하였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그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페루에서 발생한 람다 변이도 이러한 람다 변이 등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특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에서 그 최근 그 발생 국가명이 들어간 변이명에서 그리스 문자로 이제 변이 명명을 이제 전환을 하였고요. 그리고 뭐 VOC, 그러니까 Variance of Concern, 우려 변이, Variance of Interest, 그러니까 관심 변이라고 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제가 테이블로 만든 그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Variance of Concern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 오브 컨선 VOC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전파력이라던가 또는 치명률 그리고 이제 면역을 회피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변이 바이러스를 의미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현재까지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4종류의 그 우려 변이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알파 변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니지명으로는 B117이라고 하고요. 기원은 영국이고요. 전파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D614G는 B1 리니지에 해당되고요. 이 변이에 대비해서 약 1.4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사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부분 변이 우려 변이에 대해서는 그 연구 진행 중인데요. 알파 변이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변이, 감마 변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전파력 측면에서는 알파 변이 정도의 수준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치사율은 사실 연구 진행 중으로서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지금 발발을 했고 주목할 만한 점은 야생형 대비가 아니고 알파 변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변이가 야생형 대비해서 1.4배 높다고 했는데 델타 변이는 그 알파 변이에 대비해서 1.6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2배 이상, 많게는 뭐 3, 4배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 효능 관련해서는 지금 베타 변이, 감마 변이가 그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했을 때 한 10배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한 효능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알파나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세포 수준 그 시험에서는 크게 감소되는 경향은 있으나 크게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포 수준에서의 어떤 감소가 실제 그 리얼 월드에서의 감소를 바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스라엘에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 접종률이 거의 50% 이상이 되고요. 근데 그러한 나라에서 인도 델타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 보건 당국에서는 그 파이자 백신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는 이미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전파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 변이를 이미 대체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알파 변이, 영국 변이를 빠른 속도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장표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모든 바이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B1 리니지에 속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D614G라고 하는 변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알파, 베타, 감마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N501Y라고 하는 이러한 변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N501Y가 그 세포 내 존재하고 있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대한 결합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결합력 증가는 전파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게 그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모두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알파, 베타, 감마의 전파력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K417N이나 또는 K417T 그리고 2484K 같은 이러한 변이는 이 VOC뿐만 아니라 VOI, 그러니까 관심 변이에도 그러한 변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변이나 또는 나이지리아 변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브라질 P2 변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2484K 또는 2484Q 이러한 변이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변이라고 알려진 변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L452R이라고 하는 변이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변이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포니아 변이와 마찬가지로 L452R이라고 하는 변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이들 때문에 그 전파력이라던가 또는 면역 회피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치명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CTP59 작용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요. 바이러스 표면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RBD라고 해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BD는 실제 그 세포 수용체인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를 저희가 RBD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표면에 바이러스 스파이크에 존재하는 RBD와 세포에 존재하는 ACE2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진입을 하게 되고 복제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CTP59는 이러한 그 RBD와 ACE2 리셉터 간의 그 결합을 다음과 같이 방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침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멸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시험 결과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RBD에 어떤 부위에 결합을 하는지 확인하는 연구인데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 CTP59 항체가 바이러스 RBD 어떤 부위에 결합을 하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A번을 먼저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스파이크의 RBD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CTP59입니다. 그래서 RBD를 거의 수직으로 지금 결합을 한 상태이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ACE2 리셉터 바인딩을 모델링 한 것입니다. 그래서 RBD와 ACE2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요. C번 그림은 저희 항체와 ACE2 이거를 이제 멀지를 해서 본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유사한 부위에 경쟁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D번 같은 경우에는 이 CTP59의 결합 부위, 그다음에 ACE2의 결합 부위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CTP59가 결합하는 부위와 ACE2라고 하는 리셉터가 결합하는 부위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ACE2가 에 결합을 해야 실제로 세포에 침투를 할 수 있고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변이가 오게 되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세포 내로 침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위, 그러니까 ACE2 결합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컨서브 리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보존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합을 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게 되면 변이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 대응력이 좋은 항체를 발굴할 수 있게 되고요. CTP59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그 중화능, 세포 내 중화능 시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플락 리덕션 뉴트럴라이제이션 테스트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초기에 나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WHO에서는 S 클레이드, V, L, G, GH, GR, GV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었고요. 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중화능, 저희가 소위 1디짓 나노그램 퍼 ml 수준의 IC50 수준의 IC50 값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 저희가 초창기에 미국의 이제 OWS라는 곳에 저희가 항체를 보내서 평가를 했을 때도 그 전 세계 탑 5에 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중화능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그 인비보 그 중화능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페렛 모델하고 햄스터, 마우스, 원숭이 네 종류 동물에서 모두 검증 시험을 마쳤고 제가 오늘은 그 멍키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반면에 여기에 CTP59를 40mg/kg 또는 90mg/kg를 줬을 때 단 24시간 만에 굉장히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현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렛이나 또는 햄스터, 그다음에 티즈마우스 모델에서 똑같이 상부 호흡기뿐만 아니라 하부 호흡기에서도 바이러스 감소를 확인을 했고요. 또한 마우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인 증상도 개선되는 것, 그러니까 폐에서의 폐병변이 감소되는 효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화능 결과, 세포 내 중화능 결과와 동물에서의 효능을 저희가 결과를 정리를 해서 올해 초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출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CTP59의 효능 결과입니다. 먼저 세포 내 중화능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BAV, PAT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야생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B117 이게 이제 영국 변이입니다. 그래서 야생형 대비해서 영국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의 그 CTP59, IC50 중화 능력 자체가 크게 변함없이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좀 현저하게 떨어진 현상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좌측에 이제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 이 그 CTP59 농도를 점점 높였을 때 바이러스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낮은 농도의 CTP59를 투여했을 때 그러니까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높은 농도에서도 남아 있지만 이게 이제 중화능 자체가 그 감소를 했다는 거지 결국에는 충분한 양을 투여하게 되면은 그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지금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저희가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투여 용량을 동물에 주었을 때 그 인비보에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페렛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 페렛 모델에서의 시험 바이러스 타이터 결과인데요. 이 회색 부분이 이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바이러스가 정상적으로 안에서 복제를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일차, 4일차, 6일차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투여 후 약 2일차에 80mg/kg, 160mg/kg를 줬을 때 바이러스가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이 야생형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했습니다. 80mg/kg는 사람으로 치면은 20mg/kg에 해당이 되고요. 160mg/kg가 실제로 저희 레키로나 사람 투여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정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투여량을 줬을 때 사람 투여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생형에서 한 번 더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일차에 80mg/kg, 160mg/kg를 줬을 때 바이러스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그 BBRC라고 하는 곳에 출판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상부 호흡기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 결과는 이제 그러니까 하부 호흡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 P1, 그러니까 브라질 변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브라질 P1에 대해서 세포 중화능 시험을 했을 때도 남아공 변이와 남아공 변이보다는 좀 덜하지만 중화능 감소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브라질 변이에 감염된 그 마우스 환자를 치료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저희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 후 이렇게 그러니까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여한 농도, 그러니까 5mg/kg부터 80mg/kg까지 저희가 투여를 했을 때는 저희가 항체 치료를 받은 마우스 환자 같은 경우에 생존율이 모두 생존을 했고요. 그리고 도즈 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그 임상적 어떤 그 증상의 한 지표이긴 합니다. 마우스 시험에서. 그래서 바디웨이트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마우스가 체중이 감소하다가 회복하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투여 농도에서 마우스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하부 호흡기에서 저희가 바이러스 타이터를, 바이러스 감소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째 또는 6일째에 저희가 바이러스 타이터를 측정을 했고요. 3일째에는 일부 마우스 개체에서는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6일차가 됐을 때는 모든 투여군에서 바이러스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라질 P1에 대한 그 연구 결과는 2주 전에 온라인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경쟁사 항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발되어 있는 항체 같은 경우에 그 일라이 릴리 항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제너론 항체, 그 다음에 저희 셀트리온 항체, GSK 항체 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항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밤나니 비맵을 사용을 해서 모노테라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에테스 비맵이라고 하는 항체까지 포함을 하여 칵테일 치료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칵테일 치료제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남아공 변이나 그러니까 P1 변이가 왔을 경우에는 인비트로, 그러니까 바인딩 어피니티 시험 결과에서조차 그러니까 바인딩 자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비트로 결과가에서 중화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일라이 릴리 항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러한 베타나 감마 변이에 대한 중화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중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제너론 항체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칼리시 비맵, 그 다음에 임대 비맵 이 두 가지 항체가 혼합된 칵테일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모든 변이에 대해서 야생형 대비하여 그 중화능을 유지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그 레그난 비막, 그러니까 셀트리온 항체 같은 경우에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 변이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그러니까 중화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아공 베타 변이,
또는 브라질 감마 변이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자체는 저희가 물론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감소된 바인딩 어피니티를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세포에서도 감소된 중화능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 투여 용량을 대비한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남아공 베타 변이, 그다음에 브라질 감마 변이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주에 아마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요. 당초 초기에는 그 세포 그 중화능 시험에서는 현저하게 감소된다라고 발표가 있었고, 이후에 지금 질병청에서 수행한 마우스 시험에서 그 효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나온 그 모든 변이 바이러스, 주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CTP59는 사람 치료 용량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속 항체로 개발하고 있는 CTP63이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이 항체는 기본적으로 CTP59에 비해서는 중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 중화 능력이 변이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에서 동일한 수준의 중화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올 어떤 그 변이 바이러스나 또는 그 CTP59와 콤비를 했을 때는 좀 더 좋은 치료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저희 항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바이오 레이어 인터피어메트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인딩 어피니티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 그 K바이오, 그다음에 미국의 NIH에서 그 슈도 바이러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청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중화 세포 내 세포 중화능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비로클리닉스에서도 저희가 중화능 생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타나 이제 감마 변이처럼 세포 중화능이 떨어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 질병청 또는 국제백신연구소 또 충북대에서 동물 효능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일단 그 지속적인 그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백신이라던가 치료제에 대한 어떤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에 그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TP59는 이미 그 야생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비트로, 인비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그 중화능이라던가 또는 작용 기전, 그리고 동물에서의 효능을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3상을 최근에 마쳤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도 그 좋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00명 이상의 이미 투여를 받았고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피어 리뷰, 그러니까 동료 검사가 끝난 BBRC에 논문이 출판이 되어 있고, P1 감마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바이오렉시브에 온라인으로 이미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공개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BBRC의 그 현재 동료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 항체로 저희가 CTP63을 좀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세포 중화능, 그리고 동물 효력 시험, 그리고 현재 출현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중화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앞으로 올 어떤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온 경우에 저희가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CTP59뿐만 아니라 CTP63을 콤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변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엄승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국화 전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료의약품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원료의약품 자국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과 인도, 중국, 원료의약품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국이 원료의약품 생산과 제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와 한국의 원료의약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한국에서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료의약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약품으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먹고 있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료는 완제의약품 사용되기 위해서 합성, 발효, 추출이나 이러한 방법들로 조합에 의해서 제조된 물질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특징은 완제의약품과 마찬가지로 GMP라는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받고 유지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의약품은 그 중간체라던가 출발물질 부분은 합성과 아까 말씀드린 합성, 발효, 추출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이게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GMP 시설 내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고 완제의약품으로 나중에 최종 생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약품에서 원료의약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효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세트리진이라고 지금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체내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파마슈티컬 인그레디언트라고 해서 API라는 약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이러한 의약품을 제형화하고 제제로 만들고 그리고 체내에서 잘 흡수되고 배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첨가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첨가제들도 의약품 GMP 그레이드에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제로 지금 세트리진이라고 해서 유효성분이 하나가 들어있는 의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시도에페드린, 그 다음에 클로르페니라민 같은 그러한 그 복합제로 되어 있는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효성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공급망이 흔들려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의 기사인데요. 인도의 의약품 수출이 제한됨으로써 세계의 의약품들이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는 기사입니다. 일반 의약품을 세계 최대 공급처인 인도가 26가지의 원료를 수출을 제한을 하자 미국에서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이 불안에 떨게 된 기사인데요. 이 대표적인 의약품 수출 제한 품목이 여기 나온 파라세타몰, 즉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이게 그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의 가장 주 증상이었던 고열을 막기 위해서 진통제로 그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WHO 권고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가장 많이 그 원료가 생산이 되는데 이러한 그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을 수출을 제한을 하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불안정하게 된 기사입니다. 이 인도가 왜 수출을 제한했는지에 대해서 또 내부를 살펴보면 중국에서의 원료들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이 제한되면서 수출이 제한되면서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요. 이거는 2020년 10월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40개 의약품 중에 72.5%가 공급 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니 그러니까 중국 내 생산이 중단되거나 해외 수송이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수출입이 통제되면서 미국의 의약품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살펴보니 미국에서는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이 그리고 원료의약품의 공급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원료의약품이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제한되니 인도가 미국으로 생산하는 의약품,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의 원료가 생산이 중단이 되니 미국의 원료 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 의약품의 부족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서 이러한 의약품 산업, 즉 원료 의약품 같은 게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게 지속이 되게 되면 공급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후변화 또는 이러한 팬데믹 같은 상황에 의해서 원료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면 국내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필수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의약품들의 공급이 불안정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민의 건강권을 확보를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 국가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가격이라던가 품질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공급가에 끌려다니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품질 유지의 불안정 요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긴급 상황에서 나타났던 국가 이기주의, 자국 보호주의에 보면은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 주권하고 직결된 문제였었고 이거를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영향이 미치진 않았지만 수급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금률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각국의 과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의약품 생산시설,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살펴보니 52%는 미국 외 국가에 있었습니다. 즉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이 27%만 미국에 있었고 13%는 중국에 그리고 19%는 인도에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비해서 2019년에 2배 이상 중국의 수출 국가가 제조업체가 증가를 했었고요. 완제 제너릭 의약품, 제너릭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말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복용을 하고 있는 만성질환 치료제, 고혈압이라던가 고지혈 치료제들의 대부분이 제너릭 의약품이 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완제 제너릭 의약품의 경우는 미국 내 생산이 37%, 중국이 8%, 인도 26%, 그리고 이러한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원료의약품 API의 경우는 미국이 13%, 중국이 16%, 인도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원료의약품과 제너릭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비용 절감이 컸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즉, 인도에서 수입을 해오면 미국과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비용의 30%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인 의약품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료 품목별로 중국 의존도를 잠깐 살펴보면 2019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항생제의 35.9%가 중국에서 수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부프로펜은 95%, 그 다음에 하이드로코티손은 91%, 아세트아미노펜은 7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국은 본인들이 자국 내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완제의약품을 만든다기보다는 각 국에서 원료를 생산을 하고 인도에서 완제품이나 중국에서의 원료를 수입을 해서 완제품으로 수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었고 이러한 공급망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의약품의 공급망이 부족되면서 제조업이 타격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공급망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게 된 그 미국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그다음에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급망 조사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제조 역량을 좀 살펴보고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급망이 단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핵심 제조 생산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국가에서 공급했을 때 어떠한 핵심 필수 재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대체 제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R&D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통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의약품의 경우에서는 바이오의학 첨단연구개발청을 이용해서 백신이라던가 기타 의료 제품들에 대해서 생산하는 거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미국 내 생산을 촉진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그러니까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연방 의료 구매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 온쇼어링, 즉 미국 내 생산 시설로 돌아오는 그 기업들한테 텍스라든가 이러한 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자 같은 경우는 비축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되고, 공급망을 위해서 인력 투자라던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게 되는 정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를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중 300억 달러가 의약품 제조업에, 그리고 1,800억 달러를 R&D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그 다시 리쇼어링, 온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엔드 아웃소싱 액트라는 걸 발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의약품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너릭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린 복제의약품이라든가 원료의약품을 리쇼어링 할 경우에는 1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미국산 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는 것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료의약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필수의약품을 선정을 해서 그 필수의약품의 원료들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 그 파란색 부분으로 된 게 이제 미국 내 생산이고요. 붉은색이 이제 중국, 그리고 노란색이 인도 생산이었는데, 필수의약품의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내 생산보다는 외국의 그 중국, 인도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 생산 능력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 취약성 해소를 위해서 동맹 협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목표로 세우게 되었고요.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그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R&D를 촉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품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감시를 식별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API 중간체부터 완제의약품까지의 그 공급망을 흐름을 잘 판단을 해서 공급 중단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게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국가 비축 파일에서 관리하는 API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가상의 전략 비축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창고 같은 거에 물리적으로 비축하는 대신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재고를 유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력 국가의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국제 조화를 보장하는, 즉 의약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한에서 의약품의 공급망과 원료 의약품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미국이 그 자국 내 원료 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6가지를 내놨는데, 이것들이 저희도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스터디를 하고 이러한 원료 의약품의 그 생산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수출과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원료 의약품 수출이 되는데요. 이 원료 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료의약품 공급 시장의 20%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미국에서 승인된 제약 공장 수가 665개로 미국 외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FDA 실사를 받은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원료의약품 시장은 전체 인도 시장의 25%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년 8.6%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로는 더 많은 비중이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수출국이 미국이지만 한국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후에 인도에서 수입을 해오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인도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20%를 제공을 하고 있는 인도였지만, 알고 보면 이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체라던가 스타팅 물질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2020년 9월에 중국이 기초의약품의 가격을 20% 인상을 하니 인도는 의약품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거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심각성을 깨닫고 API 인디펜던스 정책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원료의약품에 대해 인도의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를 좀 살펴보면 금방 말씀드린 키 스타팅 머터리얼이라든가 드럭 인터미디어이트 중간체 같은 경우는 심혈관, 당뇨병, 항생제, 항균제 등에 대한 원료가 가장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아까 만성질환제 치료제인 심혈관이나 당뇨병, 그리고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 항균제들의 원료의약품이 높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니 중국과 인도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의 원료의약품 수입이 70%까지 의존되고 있는 것을 보고 API 인디펜던스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하나씩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의 수입 의존도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는 80에서 10%, 100%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있는 것을 로컬 생산으로 돌리려고, 국내 생산을 촉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료의약품 산업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환경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건데요. 이러한 헤비 인바이로멘털 코스트 같은 경우를 좀 다른 테크놀로지라던가 그린 테크놀로지라던가 다른 유효성을 높이는 그런 생산 제조를 높이는 부분을 정책을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별, 그 다음에 내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어려운 부분은 IT를 가지고 그거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4가지 큰 정책을 세워서 API의 독립 정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생산연계 인센티브라고 해서 자립 인도, 그리고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인도 내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 정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격 정책에 대해서 자국 기업 제조 원료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 면제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격 우대 정책을 펴서 내국 국내 생산, 인도 내 생산을 촉진을 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9억 달러의 예산과 그 다음에 13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자국 생산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대규모 원료의약품 단지를 설립을 해서 원료 생산을 더 촉진을 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와 미국의 사례를 보셨지만 중국이 결국은 세계 최대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 수출의약품의 82%가 원료의약품이고요. 주요 수출국은 인도나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의약품은 전 세계 공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생산 불안정, 수출 제한은 전 세계 의약품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조차도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전체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림하기 위해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순환 정책이라고 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들어오는 기술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그 수출을 통해서 국제 순환을 더 촉진시키는, 수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두 가지 쌍순환 정책을 펴서 국내 생산, 중국 내 생산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20년 장기 혁신 계획을 목표로 해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더 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었고요. 국가 필수 의약품, 그다음 다빈도 의약품의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다. 그리고 생물의학 과학단지를 설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R&D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혁신센터의 네트워크 건설에 투자와 자금을 지원을 해서 40개 센터를 보유하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은 미국, 인도, 일본, 중국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의약품, 원료의약품 생산과 제조 활성화 정책에 대한 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에서의 정책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좀 들여올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한국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먼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은 사실 1.8% 정도의 24조 원 규모의 그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의약품 수출의 성장률은 13%까지 달성을 해서 굉장히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과 인도, 일본, 미국과 달리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내수 시장의 확대를 통한 시장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거 의약품 수출을 통한 그 의약품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이 이제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그 중에 특히 중국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원료의약품 자급도 현황을 살펴보면 20%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게 2019년에는 16.2%로 굉장히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DMF에 등록된 현황을 보시면 제조는 18.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주로 수입 원료의약품이 이제 저희 그 의약품 산업을 제조하고 있는 주 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까 미국처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원료의약품 리스트를 기준으로 국내 생산을 했다도 하지 않고 중국, 인도, 일본에서만 수입되는 의약품 성분을 추려보니 341개가 나왔습니다. 그 341개를 그 필수의약품과 다빈도 의약품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국내 제조 없이 중국, 인도, 일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필수 원료 중 필수의약품은 55개 성분이 나왔고 국내 제조가 하나도 없고 중국, 인도, 일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다빈도 의약품 원료 성분은 1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필수이면서 다빈도는 4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걸 그 치료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감염성 질환이 1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국내 제조가 없이 중국, 인도, 일본에서만 되는 성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항암 및 면역 관련 질환 치료제였고요. 그 다음 순환계 질환, 정신신경계, 그 다음에 소화기계, 피부과 질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눈기 치과 구강용품 치료제, 그리고 호르몬 대사 치료제, 호흡기계,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약들이 국내 제조 없이 중국, 인도,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필수 의약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작년에 그 국내 원료의약품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보험약과로서는 자사에서 합성한 원료, 즉 국내 생산 원료를 자사 국내 생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약가 우대 기간을 줘서 원료 합성을 촉진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서는 사실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산업계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중국, 그 인도, 미국처럼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처럼 완제의약품의 국산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을 나눠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 분야에서 지원은 국산 원료의약품의 기초 원천 연구를 해서 상용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R&D 등을 촉진할 수 있게 세제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 제조처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를 하고 저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인도의 원료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을 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국산 필수 원료의약품의 비축 물량을 좀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 코로나19처럼 또는 전시처럼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 공급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료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이 이제 환경규제를 대응하는 비용이 많이 되게 되는데, 이런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 관리 등을 일원화를 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국산 원료의약품을 생산을 했는데 모두 다 수출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산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촉진 정책을 치워야 되는데, 국산 원료를 사용했을 때 아까 자사 원료를 사용했을 때 1년 정도의 약가 우대가 있었는데요. 국산 원료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선별된 국산 원료겠죠. 어떤 특정 국산 원료를 사용했을 때 약가 우대 기간을 확대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아까 1년만 자사 원료를 우대해 주는 거를 기간을 연장해 주든가를 통해서 완제의약품 생산 업체가 국산 원료의약품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좀 촉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혁신형 제약기업에 필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가산점을 준다던가, 그리고 국산 원료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원료의약품을 만든 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수출을 했을 때 그 기여도에 대해서 가산을 주게 되면 완제의약품 생산 업체가 국산 원료의약품 생산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용을 이루어서 내수 시장도 같이 촉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미국과 중국, 인도의 그런 복잡한 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 한국 원료의약품 산업이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이 현재 아까 보시다시피 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를 탈피를 하고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한국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제너릭이라던가 원료의약품 등의 의약품 수출을 강화하는 정책을 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CDMO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여서
그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가격 경쟁력을 이제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수입 원료 의존도를 좀 탈피를 하면서 품질 경쟁력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필수약품 등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이런 필수약품 등의 원료 생산을 가지고 미국 진출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러한 그걸 촉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료의약품이 가격 경쟁력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원치는 않고 품질의 신뢰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품질 요구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급 원료의약품 산업을 강화를 한다던가 품질을 더 우수한 품질을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품질 경쟁력으로서 앞서가는 국가가 되면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원료의약품 산업의 그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나 중국과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사실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필수의약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G2G 공급망 협력 강화로 즉 필수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대한 그 G2G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그 저가의 필수의약품 원료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의 공급을 조금 같이 정부가 나서서 산업계를 도와준다고 하면 이러한 국내 생산의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더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 산업계 입장에서 그리고 좀 국내 국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산업계가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해외의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영증권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이명선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그 엔데믹 시대와 백신 주권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연이어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일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주권에 대한 그런 더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코로나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섹터 내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확산하면서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이 섹터 내의 투심도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치료제 기업에 대한 성장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상반기부터 보여줬던 임상 실패 등에 따른 악재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섹터 내 조정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백신 부작용, 그 다음에 수급,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확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섹터 내에서 투심을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2년차이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나 백신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상황은 해소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재확산이 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은 랠리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가 추이랑은 좀 별건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런 팬데믹 상황은 엔데믹으로 계속 진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은 기업들에 대한 주목은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크게 개발 기업하고 생산 기업으로 좀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랑 의약품, 제약 지수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의약품 지수나 제약 지수가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공급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밑에 글로벌과 국내 코로나11 신규 확진자 수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체 방역을 좀 강화하게 되면 좀 감소하다가 다시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백신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백신의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신속하고 대규모로 접종을 좀 해서 이제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근데 글로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평균 1차 접종률이 한 26%, 2차 접종률이 1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내는 어떨까라고 보면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백신 주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계량 물량하고, 그러니까 백신의 계약 물량하고, 그다음에 도입 시기가 불일치하고, 일단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급 계획에는 일단 미승인된 백신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21년 기준으로 국내 그 인구수는 한 5,1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세 미만 이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 인구수를 보면 19세 미만의 인구수를 보면 한 800만 명. 그러다 보면 4,200만 명이 맞아야 되고 투샷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8,400만 도즈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존에 들어온 그 백신의 공급량을 보면 2,150만 도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써 있는 대로 8월 말까지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는 물량은 3,500만 도즈. 그러면 연내에 다 맞기 위해서는 한 4천만 도즈 이상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계획상으로 좀 확정된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사례입니다. 밑에 이제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국가별 2차 접종률 비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접종률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그러니까 국가로 솔팅을 했을 때 보면 다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의 국가들입니다. 이유는 이제 관광하는 관광지, 지중해 근처의 각 이제 관광 국가에 그 한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방문하는 기업,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맞은 접종률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접종률이 좀 많이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백신 공급 신규 확진자 왜 늘어날까? 두 번째 보시면 작년 10월에는 영국발로 알파 변이가 일어났고요. 지금은 인도양으로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어떤 변이가 나타날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백신은 100% 예방되는 그런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예상이 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백신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변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하는 신규 백신도 이제 등장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하기의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의 1차, 2차 접종을 했을 때의 예방률입니다. 보시다시피 1차보다는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해야지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모든 기준이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된 상황에서 비교를 좀 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방률이라고 하는 거는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좀 줄어든다라는 예방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다시 확진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상이 조금 더 완화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백신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승인 난 것도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는 일단은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요. 일반인이 맞고 건강한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최소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맞기 때문에 투여가 굉장히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적은 항원으로도 높은 효율이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글로벌하게 허가를 받을 백신은 6개, 국내 허가받은 거는 4개입니다. 여기서 시노팜하고 러시아 백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일단 임상 단계에 들어선 국내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수는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백신 개발이 늦어졌을까? 아까 말씀을 조금 더 연이어서 좀 드리면, 일단 건강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인종, 성별, 연령별로 모든 뭐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표처럼 이제 백신이나 신약, 치료제의 경우에 임상 범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백신의 경우 더 대규모의 임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백신 임상이 대규모로 하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글로벌 타겟으로 개발이 된 사례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이나 유통,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 백신 개발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여기서 백신은 특허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10월에 WHO에서 이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나 그 부분에서는 무효화되지 않았고 이거는 이제 연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그러니까 규제 기관이 이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팬데믹 상황에 맞게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발 현황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가 상황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처음에 나왔던 백신들은 좀 부작용도 그렇고 이제 불편함이 많았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의 백신이 합성 항원 백신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mRNA 백신이라든지 바이러스 백신 등 같이 그냥 신규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백신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요. 이제 처음에 나왔던 유통, 보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그 다음에 투여 항원 용량, 그 다음 투여 횟수 감소 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경쟁력을 좀 보유한 백신들이 출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WHO, EMA, 그러니까 유럽, FDA, 미국 허가를 받은 백신이 좀 주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나 스푸트니크,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 같이 이제 개별 국가로 허가를 받아서 접종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신 유형별로 mRNA, 바이러스, 합성 항원 백신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눴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파이자, 모더나, 큐어백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입니다. 근데 큐어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여러 면에서 mRNA 백신 기술을 이제 개선한 그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았지만 미국 임상 3상을 실패하면서 허가를 받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연센이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는 허가를 좀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외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WHO, EMA에 좀 늦게 그러니까 승인 신청은 좀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고요. 라이트에 대한 그러니까 원샷으로 맞는 그 이제 스푸트니크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 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좀 특이하게도 그 WHO에서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시노팜 같은 그러니까 시노팜 백신이 있긴 한데요. 이거보다 사실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단은 임상 결과가 90% 가까이 예방 효율을 보였고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백신의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국을 좀 제외하고 국가들한테 허가 신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4천만 도즈 이제 그 수주 계약을 좀 한 바가 있고요. 일단 올해 코로나 백신 글로벌 매출은 한 50조 원 정도가 좀 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1분기에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만 생각했을 때 7.7억 달러 정도를 매출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백신에 대한 매출이 포함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이 백신 개발을 했을 때 글로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실적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내 백신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후발주자입니다. 현재까지 임상 결과로 발표한 거는 임상 1상까지밖에 없고요. 지금 가장 개발 단계로만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제넥신 정도만 지금 임상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사는 일단은 글로벌 임상 그리고 공급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이쪽을 타겟으로 선진국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인도네시아 아니면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라든지 개발도상국을 타겟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국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허가 기준에 대한 확립이 좀 필요한데 일단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뭐 이제 mRNA 백신, 바이러스 백신 정도는 사실 WHO EMA에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합성 항원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WHO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일단은 기준 식약처에서 준 이제 러프한 가이던스는 기존에 허가받은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했다고 하면 비교 임상이 가능하다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임상이 안 되는 백신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신약 백신처럼 개발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임상 비용도 많이 들고 임상 기간 그리고 임상 뭐 범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허가 기준이 좀 확립이 됐다고 하면 개발사와 또 생산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지원만큼이나 상업화, 특히 생산 그리고 공급에 대한 생산 지원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한 번 더 언급했지만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업에서 나서기보다는 좀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SK 이제 밑에 이제 기업 동향을 잠깐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지금 둘 다 1, 2상을 거의 종료하는 시점에 와 있고 그에 따라서 임상 3상을 이제 연내에 개시를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일단 이 두 개 중에서 임상 결과를 보고 가장 효율이 좋은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걸로 이제 하나만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GBP510이라고 하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만 미국에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세피랑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개발비에 대해서 이제 획득을 한 부분, 지원금을 획득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GBP510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제넥신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기존의 그 백신 개발에서는 이제 중화 항체를 가장 주점으로 보게 되는데, 제넥신만은 좀 중화항체보다는 T세포 활성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1000명 가까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일단 합성 항원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 2상을 지금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상을 진행을 하게 될 때는 필리핀 제약사하고 같이 기술 이전 의향서나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셀리드의 경우에는 임상 1, 2상을 진행을 거의 다 한 와중에 지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좀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랑 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DNA 백신이지만 1, 2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차세대 백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이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백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백신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열을 했고, 특징,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DNA는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그다음에 이제 합성 항원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바이러스 기반의 셀리드 이렇게 다 있는데요.
mRNA 플랫폼 기반의 기술은 지금 국내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ST팜이나 이런 일부의 기업들이 아직 확실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진 않았지만 가능하다라고,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차세대로 백신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유효성, 안정성 뿐만 아니라 보관, 유통, 생산 효율성 이런 부분, 가격 이런 부분까지 편의성,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한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 백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변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차 접종,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백신끼리 교차 접종을 한다거나 부스터샷 아니면 다가 백신 그런 형태의 백신 개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국내에서 보유하지 못했던 mRNA 백신 개발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컨소시엄, KMRNA 컨소시엄을 개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컨소시엄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mRNA 백신 기술이 되게 중요한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작년 1월에 발병이 되고 나서 25일 만에 모더나가 임상 치료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설계가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면입니다. 그래서 빠른 변이나 전이 이런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적합하고, 그러다 보니 감염 질환이나 암 치료 백신 기술의 플랫폼 기술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기술은 좀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후로, 그리고 기술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바이오텍에서는 큰 전점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KMRNA 컨소시엄에는 한미약품, ST팜 60자들이 이제 주축이 됐고요. 총 7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는 내년까지 mRNA 기술을 좀 확보하고 생산하는 기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 기존보다 더 많이 개선된 mRNA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른쪽에 있는 mRNA 백신 관련해서 파이자, 모더나, 큐어백에 대한 기술을 좀 이렇게 달리 이제 제가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유효성은 큐어백이 일단 임상 3상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볼 건 아니지만, 보시면 일단 보관 온도만 보셔도 마이너스 70도에서 마이너스 20도, 4도에서 5도 이렇게 편의성이 좀 확보된 그렇게 지금 개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용량도 이제 모더나가 100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큐어백이 12 마이크로그램으로 굉장히 소량 투여를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mRNA 백신의 이제 백신이 보면 파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높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적재산권의 차이입니다. mRNA 백신은 mRNA 기술과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이 두 가지가 좀 크게 나눠져 있는 이 두 가지 기술이 합쳐져야 되는데요. 이 특허 관계도를 보시면 mRNA 특허 관계도에 보면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셀스크립으로 일단 기술이 이제 왔고요. 그 기술을 지금 모더나, 바이오엔텍에서 이제 실시권을 좀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UBC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알부터스, 그 다음에 이게 알큐타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전이 됐는데요. 이게 큐어백과 모더나로 재실시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게 이 기술,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이 특허를 확보한 기업들만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차세대 mRNA 백신을 확보하는 플랫폼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거에 대한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단에서 이제 앞에는 다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국내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백신 CMO 계약,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하반기에는 좀 본계약이 좀 체결이 될 걸로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본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없는데요. 일단 mRNA, DNA, 바이러스 백신, 그다음에 합성 단백질 백신 이렇게 각각의 모든 그 백신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원액부터 이제 완제까지 생산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체결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CMO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러스랑 휴스 글로벌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생산부터 해서 이제 본계약 체결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좀 갈 걸로 보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노바백스는 일단 CDMO 계약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4천만 도우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랑 입찰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주 계약에 따라서 지금 생산이 거의 다 완료됐고 인허가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공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피랑 계약되어 있는 녹십자 계약건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CMO 계약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빠르면 연내에도 실적으로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제 국내의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좀 가능하고 간접적으로 백신 플랫폼 기술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계약을 받기 위해서 좀 급급했다고 하면 그 차후에 오는 팬데믹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게 그리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우리한테 글로벌 레퍼런스가 될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백신 주권까지도 확보하는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